벌써 1년 전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미국 경제, 뭐를 해도 잘 된다라는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 말이 더욱더 실감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무려 5,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한지, 또 증시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미국 경제와 증시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아쉽게도 5,000선을 넘지 못했지만 하루 이틀이면 좀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요.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설 전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예. 아침에 1시 정도에 일어나서 뭘 할까 또 이렇게 민족 그 최대 명절인데요. 나쁜 예. 얘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예.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그 미국에서도 이렇게 월가에 이렇게 쭉 보면 0.1, 0.2 이게 카운트를 썼습니다. 아마 오늘 S&P 지수가 마감으로는 이렇게 4,995지만 예. 장중한 때 4,999.8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4,998점을 가니까 오늘 이 제목에 0.2% 이렇게 제목이 나갔을 겁니다. 예. 그래서 5,000포인트가 이제 조만간 넘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부럽죠? 사실 굉장히 부럽죠. 예. 5,000선 돌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는 38,000선이 넘어서 4만 포인트 돌파가 가시권에 왔다. 이렇게 미국의 월가에서 평가한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역시 미국은 매파적 속성, 오늘도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는 그걸 넘고 사실 그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도 오늘 계속해서 나와서 잠시 후에 그 작년 그 4분기 실적 브리핑도 있게 있습니다는 오늘 발표하는 실적도 좋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가 밖에 없는데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그로스 서프라이, 그 다음에 어닝 4분기 어닝 시적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고용 서프라이즈, 임플로이먼트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000포인트 근접하다 보니까 예. 사실상 다 들어갔죠. 5,000포인트 이렇게 돼서 여기 장중에 4,999.9까지 갔습니다. 예. 5,000포인트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시큐리티 서프라이즈로 해서 하나 더 첨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길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지난 1월 20일부로 3년이 지났습니다는 길게 보면 예. 바이든 정부서부터 계속됐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S&P가 5,000선에 근접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를 하죠. 지금 대선과 맞물려서 1960년대의 케네디 존슨 장기 호양에 비유되는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빌 클린턴 시절의 신경제 시대에 예. 비유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대선과 맞물려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우선 디즈니와 ARM 시간 외거리에서 모두 급등하고 있고요. ARM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 경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왜 이렇게까지 강해진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 바이든 정부가 국민들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예. 또 미국은 사실은 공화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완전히 갈려져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과 갈려져 있어서 경제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3년 전에 트럼프 저주가 나타났죠. 예. 사실 그때 당시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미 의회가 이렇게 점령당한다든가 민주주의의 실현이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위기를 봉착했었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에 넘어준 이렇게 과제였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는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스네이크형, 물론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경기가 스네이크형 경제로 해서 회복되지 못한 양상인데요. 그리고 질적으로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폈기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거 닥쳤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죠. K자 연구죠. 불균형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그 경제가 성장률 측면이라든가 질적인 측면에서 안 좋았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바이든오믹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둬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미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면서 30년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미 증시 아마 오늘 시가총액이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는 어제까지 세계 증시의 48% 시가총액을 담당했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50%는 딱 안 되더라도 50% 근접했을 겁니다. 세계가 지금 237개국 국가 구성돼 있고 증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한 180개국인데요. 180개 모든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시가총액 50% 담당했다. 이거 사실 미국 경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어떠한 뉴스보다도 S&P 지수가 5천선에 이렇게 0.1포인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인공지능 열풍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AI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도 사람만큼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인공지능 윤리적 문제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인공지능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가 바뀌어질수록 결국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그 이렇게 경제 성과가 왜 이렇게 좋으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잘 썼다. 사람을 잘 썼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닛 앨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연일 미국 증시에서 사실 앨런의 발언이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주가도 좋고 경제도 좋고 상업용 관련해서 뉴욕의 시그니처 관련해서 작년 3월에 앞두다 보니까 의회 증언에서는 파월은 뒷전에 제닛 앨런은 앞쪽에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초의 경제 컨트롤 타워를 제닛 앨런이 맡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모든 거 간장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거든요. 예.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내가 존칭어로 썼습니다. 누군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외적인 측면, 외교적 측면만 치중하겠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웬만큼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은 제닛 앨런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자막도 다시 비춰주겠습니다는 월가의 취임 초기 때 앨런을 배우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앨런 덕트린, 앨런 이펙트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자막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쪽에 이제 하는데요. 제닛 앨런 신드롬, 제닛 앨런 이펙트, 앨런 덕트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경제 성과 또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의 50%를 미국 증시가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미국 경제가 작년에도 뭐 그로스 랠리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경제가 이것보다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은 뭐든지 한다. 많은 경기 침체 얘기할 때 그런 시각을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은 뭘 해든 안 좋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제닛 앨런의 경제정책의 중거의 틀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위기 때일수록 강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점철됐던 것이 버락 오바마 정부죠. 그때 이 난제였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가장 중거의 틀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바이든 정부 때도 실력을 발휘했죠.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사태에서 미국의 지방위기 일부에서는 리먼 사태 얘기했습니다는 이렇게 위기의 경험이 있는 제닛 앨런이 민간에서는 워렌 버핏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갔죠. 아주 풀어갔죠. 그럴 건데요. 최근에 다시 제닛 앨런이 주목되는 것은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커크 문제 이런 문제가 작년에 시그니처를 인수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관련해서는 사실 뉴욕 커뮤니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에서 사이드 톱에서 실어지긴 하겠습니다는 그만큼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 증시는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SB 사태를 잘 극복하고 금융위 사태를 한 5년 전에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닛 옐런이 나서는 한, 있는 한 이거 잘 극복할 것이다. 그럼 미국 증시에 투심이 유축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3대 지수가 전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맨파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 대단합니다. 네. 이 경제 정책의 핵심, 키포인트, 아무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사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이 사실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예. 원래 출발이 사실은 화폐 경적을 이렇게 가리켰던 예일대가 가리켰던 제임스 토빈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예.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은 통화 정책에서 경제 정책에서 통화 정책이 우선이냐 재정 정책이 우선이냐 할 때 출발이 저기 제임스 토빈이 화폐 경제를 예일대에서 가리켰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은 1960년대 케너디 존슨 때 아서 어큰, 로버트 솔로우, 케너스 에로 교수 이런 사람들 뭐 다 예.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들이죠. 이런 측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 익스컨신 용어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빌 클린턴 민주당 시절의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던 이런 주역들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은 재정 정책에 주관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을 맡고 있습니다는 재정 정책이 주관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딱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이런 부총리도 한번 이 대목을 정확히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반대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입니다. 분배보다도 경기 부양입니다. 주수단은 뭐냐? 주수단은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때도 작년에도 3대 평가로부터 피치가 국가 신용도 강등했고 무디도 전망도 강등했는데 왜 지금 문제가 없다 생각하느냐 하면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는 한 써도 괜찮다는 주입니다. 그렇죠. 써도 괜찮다는 주입니다. 이게 이제 꼭 전제 조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많이, 재정 적자가 많이, 반대, 재정 지출 반대. 재정 지출 지금 반대하면 우리의 지금 문제가 할 수 있는 풀어가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통화 정책을 풀어갑니까? 못 풀어갑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서울대 2023년 경제학 학술대에서도 기준금리가 좋다가 안 된다. 또 국민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 보편적 통화 정책의 유동성 공급도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게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재정 정책을 도외시하지 않으면 도외시하면 뭐로 풀어가겠습니까? 바로 제닛 옐런은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960년대 케너디 존슨의 호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1990년대 중남미 위기, 미국과 관련된 국가들의 위기일 때 역시 신경제 신화를 창출했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 그리고 은행 위기 이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를 잘 풀어가는 그래서 또 한 번의 장기호황이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금 가장 좋죠. 세계 그렇죠. 시가총액 50%고 미국 경제가 작년 4분기에 3.3%, 3분기에 4.9%지 않습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 한국 1.4%뿐이 안 되거든요. 일본도 1.5%뿐이 안 되거든요. 유럽은 더더욱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례 없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마냥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SBB 파산 사태도 있었고 수많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닛 옐런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우호가 됐다. 그래서 제닛 옐런이 실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화 정책 수장들 파월이라든가 그다음에 페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현의 3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
물가 예측 틀렸죠. 그렇죠. 완전 고용 틀렸죠. 경제 정책 오락가락하죠. 지금도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작년 12월 달에 완전히 스트롱 너브시 발언, 비둘기 발언하다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또 1월 한 달도 못 돼서 예. 이것이 마일드 하키시로 매파로 반응했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스트롱 하키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 오락가는 걸 미국 증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월가의 신뢰를 잃어가지고 결국 스트롱 하키시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렇게 궁지에 처해 있던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을 구출해낸 사람이 바로 제닛 옐런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사실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2% 가서 5.2% 이거 돌파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바로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국채 물량을 조절해서 이것을 5% 밑으로 끌어내려서 4.8% 안전시켜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 증시화라든가 경제를 살려서 파월과 이렇게 페드를 구해냈고요. 이번 1월 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4.1%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난 1월 달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파월 의장이 더비스에서 하키시로 표현해 국채 금리 4.2% 올라가는 게 아니냐, 4.2% 공포 나왔을 때 1월 달에도 국채 물량을 조절했죠. 그래서 한때는 이게 3.8% 돼서 워낙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지금 마감 지수로 4.1%지만 그때 당시에 4.2% 공포를 벗어난 국면이거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닛 옐런이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도 구해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제라미 시겔의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작년에 국내에서 모 증시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미국 경제가 침체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미국의 그 주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제라미 시겔이 35,000선 돌파 누구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근데 37,000까지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옷을 3년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사이에서 파인 튜닝하니까 이걸 간파했던 사람이 와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이거든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바이든 정부 출범할 때는 다우지수가 5만 선 돌파할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작년에는 3만 5천 돌파할 것이다. 3만 7천. 지금 4만 선 가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이제 올해 11월 5일에 한 1년 정도 남았죠. 5만 선 돌파할 것이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이런 시각에서 주식 투자에서는 많은 국내에 이런 사람들이 차트 분석 통해서 미국 경제 침체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서 그렇죠. 4만 선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 김채윤 PD께서 말씀하신 예. 3만 9천입니다. 3만 8,677인데요. 거의 3만 9천이죠. 예. 이거 뭐 최근에 변동폭이 한 300포인트 이렇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뭐 이렇게 4만 선 같은 경우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시권에 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누구든 생각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양치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 경제와 증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요인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았던 리쇼어링, 이민자 정책, 산업 정책 모두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방송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보시지 않겠습니다는 경제 정책의 수장에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예. 그다음에 사실 그 부총리도 이 예. 방송을 보면 요 내용을 꼭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강한 걸까? 간단히 단순 생산함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노비스의 효과가 어떻게 됐냐? 사실 미국에 지금 시청자분은 Y는 이꼬로 펑크션, 레이버 캐피탈 이렇게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걸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 바이든 정부 때 인구 절벽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적극적인 이민 대책에 의해서 사실 중국보다 경제 연령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절벽 문제, 해외에서 젊은 디지털 인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인구 절벽 문제도 해소이고 노동 생산성도 이렇게 하락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예. 자본의 장부 이론 L분의 K입니다. 근데 요금도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세에서 저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삼성전 어떤 훌륭한 데 들어와라. 그렇죠. 세계적 기업 들어와라. 밖에 나가 있는 거 다 들어와라. 미국 기업. 그러다 보니까 노동 장비율도 감소하는 문제를 이렇게 사실 해소시켰고 자본 생산성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의미의 노 SOC도 개선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 불경제보다는 외부 경제 효과가 났습니다. 이게 SOC는 경제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까? 도로항만 철도니까 예. 이거 개선되니까 외부 경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자 미국의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중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노동 생산성 문제는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중국이 쫓아가겠습니까? 못 쫓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생산성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본의 생산성은 중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3배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자본 생산이 높은 것이 다 빠져나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중국보다 3배가 높습니다. 총 요새 생산성을 자원은 SOC 사회 간접자의 연령은 중국보다 더 젊습니다. 중국이 쫓아가겠습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어렵죠. 미국은 지금 생산성에서 경제를 받쳐주는 거다. 많은 사람이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기술적 지표에 가지고 떨어진다. 국내 모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다른 생산성 성장도 인해서 됩니다. 이민에서 젊은 사람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의 훌륭한 기업들 다 들어와 세제 혜택 다 주죠. 이런 게고 SOC에 있어서 정부가 SOC 니네들 열심히 기업들 떼어놓을끔 사회 간접 자본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갖춰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생산성에서 경제가 과거 시계열자료는 전혀 다른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성장 요인에서 되거든요. 이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 경제를 받쳐주고 미국의 그 증시를 받쳐준다. 우리나라의 이창용 하는 총재라든가 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지금의 이렇게 그 최상목 그 이렇게 부총리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에 미국보다 더 안 좋은 경제에 흡수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좀 미국 경제를 좀 배우고 미국 정치를 배우고 미국의 경제 강요들을 배우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를 배우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근본적인 정책들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만큼 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또 AI도 큰 몫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기 때마다 미국 경제는 신기술에서 개선되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넘으면서 예.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패나소닉이든가 소니에 의해서 미국을 일본이 제친다. 팍스 재팬스야. 이게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인터넷과 IT가 주도해서 미국 경제 신경제 신화를 창출해서 그 일본을 제치고 지금 뭐냐 압도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 때 중국이 뒤진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중국이 출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 문제, AI 주도하는 상태에서 신기술에서 완전히 중국과의 경체가 30년에서 다시 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에서 인공지능 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꼽히는 시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전미경제학회라든가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완전히 AI는 드라이빙 포시스다. 모든 경제 안보의 드라이빙 포시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증시 주도 업종 보면 자, 팡스 같죠? 뭐가인지 아실 겁니다. 예. 마가트에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측면. 그다음에 M7에서 우리가 M7의 분절한 문제가 얘기했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또 하나의 메타. 근데 최근에는 AI5라고 나오죠. AI5는 아십니까? 예. 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동일하게 NVM과 똑같은데요. 저 마지막에 메타 대신해서 AMD라든가 그다음에 대만의 TSMC라든가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AI5로 되는 거죠. 예. 지금 미국 경제 일맥상통하는 걸 그대로 증시에서 보여주는 거죠. 증시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극복하는데요. 극복해서 사실 미국의 경제라든가 증시를 강하게 하는 것도 위기 때 어려운 한국은 위기 때마다 비관론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위기 때마다 미국 경제 재탄생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월가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래 미국 증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우스갯소리지만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진핑 주석 결과적으로면 자기가 부동산 이익이 못했죠, 경제 못했죠, 증시마다 추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리창에 맡겨놨던 것을 자기가 직접 했죠. 그렇죠. 오늘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하니까 증권 당국의 수장까지 교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증시 부양을 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챙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증시에서 나오는 정책 같으면 자기의 수장들한테 나오는 정책, 증권 당국의 수장에 나오는 정책은 불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는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직접 증시를 부양하고 증시와 관련해서 직접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저 미국 증시가 저렇게 왜 나갈까, 왜 잘 나갈까 숨어서 지켜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명시로 사회주가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가 잘 나가고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국의 경제를 명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가에서 오면 숨죽이면서 숨어서 미국 증시를 지켜본다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증시 부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증시가 왜 잘 나가는가 좀 열심히 공부하시겠습니다는 더 공부하시고 경제 강요들도 지금 오늘 여러 가지로 경제 정책이라든가 모 측면에서 다 짧은 시간에 분석해드렸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좀 하고 반드시 경제 정책은 경제 강요에다 맡겨야 된다. 대통령이 전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씀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지 않는다. 근데 대통령이 모든 걸 나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경제와 증시가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